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10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저번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시작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한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이제 10번째 시간으로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인데, 이 대중문화와 예술문화라 그랬을 때 벌써 뭡니까? 대중문화라는 것과 예술문화라는 것은 대립의 개념이죠.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대중문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순수문화 혹은 예술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에 있어서 그 대중문화, 그다음에 예술문화 혹은 순수문화, 대중문화와 대립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이 대립의 개념이 생겼을까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문화의 범주를 굉장히 이제 축소시켜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문화하면은 어떠한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었죠, 주로. 그다음에 문학 이런 것 정도. 그래서 음악, 미술, 문학 정도가 이제 예술이라는 개념 범주로 축소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먹고 사는 거 있죠. 의식주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주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 이외에 여유가 있고 남는 시간에 무언가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이제 협소하게 이야기될 때는 그게 이제 바로 예술 장르와 관계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학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하게 될 대중문화와 예술문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대중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중,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되는 것이고 예술문화라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급 문화이면서 순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음악과 미술에 있어서도 그 고급 문화와 어떤 그 순수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다수 대중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어떤 문화가 되었던 것에 비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수가 아닌 소수 엘리트 계층 혹은 지배 계층들이 즐기는 것이 문화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의식주 이제 과거에 어떠한 이를테면 중세만 보더라도 근대 이전의 중세만 보더라도 근대라는 것은 이제 근대 시민 계급, 부르주아 계급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계급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그 문화의 향유라는 것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수에 의해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거든요. 그런데 그 근대 이전의 중세라는 시대만 놓고 보아도 중세의 문화의 향유라는 것은 특정 계층,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나 귀족 계급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고급스럽고 어떠한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를테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클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에 있어서 뭐 인상주의 같은 과거의 어떠한 지금의 현대적 퍼포먼스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미술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미술이라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힙합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렇죠. 그 그래피티라 그러죠. 그래피티. 그래피티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긁다 뭐 이런 의미로 쓰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힙합 그래피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흑인들의 그 그림들 흑인들이 이제 힙합을 하면서 그 락스라 그러죠. 락스 이렇게 뿌리는 거. 그 뿌리는 락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내는 그래피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낙서였죠. 낙서. 근데 지금은 어떠한 그 예술의 한 장르로서 대중 예술의 한 장르로서 그래피티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술의 순수 미술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래피티들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주 자체가 확대되어 있고 그것을 이런 거죠. 그것을 수용하는 독자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예술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대중문화 그랬을 때 먼저 대중문화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을 이루는 대중을 기반으로 근현대 사회의 한 문화라는 거죠. 그 다수 대중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대중문화다.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키면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매스컬처라고 하죠. 매스컬처. 그래서 고급 문화와 비교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비엘리트 문화라는 거죠. 비엘리트 문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어떤 비엘리트적인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로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중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파퓰러 컬처죠. 그래서 정신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기 문화 혹은 취향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 중립적이다. 정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다수 대중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문화 안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파퓰러 컬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스 미디어 컬처다. 이것은 이제 대중 언론 매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매스컴 문화로서 전달 매체에 의해서 전파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 조직의 위계 구조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미디어 산업의 질서가 문화 창조 과정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바로 대중문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대중문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보죠.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뭐 이제 이를테면 빌보드라고 한번 해봅시다. 빌보드 차트를 발표하죠. 그러면 빌보드 차트라는 것은 그 빌보드라는 음악 잡지사죠. 빌보드라는 음악 잡지사. 그러니까 그 빌보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떠한 팝 음악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어떤 팝의 주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팝을 이야기할 때는 미국 팝과 영국 팝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미국 팝을 대표하는 어떠한 순위 발표가 어디냐 그랬을 때는 보통 빌보드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빌보드라는 것은 그 빌보드라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음악 잡지사에서 매주 발표하는 순위입니다. 순위.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떠한 그 빌보드 핫백이라는 그러니까 순위가 굉장히 다양하죠. 빌보드지 안에서도 발표를 할 때.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보드 순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빌보드 지금은 핫백이라는 그 장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빌보드 핫백이라는 것은 빌보드 지금 제일 핫한 노래 100곡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핫한 노래 100곡이라는 것을 정할 때는 그들이 이제 어떤 그들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다운로드스라든지 스트림 로드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해 가지고 매주 발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요즘에 가장 핫하고 가장 그 대중음악 중에 잘 나가는 노래는 뭐구나라는 것을 빌보드의 핫백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빌보드라는 문화 잡지,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가 하나의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시장을 일정 부분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바로 이 매스미디어 키트 컬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게 대중문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CJ그룹이 있거든요. CJ그룹이 CJ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J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에 안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 그 TVN이라든지 OCN 그런 그다음에 이제 뭐 엠넷 그다음에 뭐 올리브 그다음에 투니버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 회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TVN은 어떠한 그 예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OCN이라는 그 채널은 영화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리브라는 것은 어떠한 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투니버스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그 이를테면 케이블 TV요. 방송이죠. 케이블 TV 방송이죠.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은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지상파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상파가 우리나라에서는 KBS, MBC, SBS 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상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종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종합 편성 채널 해가지고 종편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 종편이 뭐 JTBC라든지 MBN이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어 이런 정도가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케이블 TV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어떠한 그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것은 종합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장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블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채널 같은 경우, 뭐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YTN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전문 채널이죠. 그 다음에 TV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능 전문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OCN 같은 경우는 영화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렇듯이 투니버스 하면은 그것은 이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러면은 종합편성 채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 다 하지 못할 때는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 부분의 분야에 어떠한 특화되어 있는 케이블 채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CJ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거든요. 그럼 CJ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CJ 그룹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CJ 그룹 안에 속해 있는 CJ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이 일종의 어떠한 그 CJ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떠한 기업 경영의 이데올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 경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문화에 있어서도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떠한 미디어 산업 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매스미디어가 이제 대중문화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넷플릭스에서 뭐 킹덤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컨텐츠가 굉장히 빅히트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 빅히트를 기록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사에서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거둔 이익이 한 30조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왜 30조냐 그랬을 때 일단 그 순수하게 어떤 방영권을 통해 가지고 거둬들인 수익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이 넷플릭스가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올라간 주가까지 다 해봤더니 거의 30조 육박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1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30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문화 콘텐츠거든요. 그게 문화 콘텐츠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대중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넷플릭스 사장이 뭡니까? 그 오징어 게임 추리닝까지 입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어떠한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대중문화라는 것이 결국 이제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되는 게 어떤 고급 문화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인기 있는 문화이면서 취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치 중립적이면서 매스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대중문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대중문화에 있어서 한국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게 있죠. 일단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전통문화와 단절되어 있고요. 고급 문화가 없다는 거죠. 부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체성의 혼란이 왔느냐? 그것은 바로 일제라는 일제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식민 지배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한국을. 그랬을 때 그 기간 안에 어떠한 그 한국의 전통 문화, 일종의 고급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순수 문화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단절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식민 지배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어떠한 대중 문화라는 것들이 유입돼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신파극이라는 것들이죠. 신파극. 그러면 이 신파극이라는 것은 일본의 그 극이라는 것은 가부키 극이 전통 극이거든요. 가부키 극. 그래서 그 가부키 극이 전통 극인데 그 전통 가부키 극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어떤 젊은 연극인들이 신극 운동을 펼칩니다. 신극 운동. 신극 운동을 펼치면서 정치극을 굉장히 많이 펼쳐내거든요. 그래서 그 신파극은 그러한 신국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극과 더불어서 그 남녀의 애정을 갖다 드러내는 신파극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일본이 어떤 통치 지배 전략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통치 지배 전략이라는 거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지배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대중 우민화 정책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은 대중을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중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어떤 통치권자들이 자기들의 통치의 수월함을 위해서 대중들이 다른 데 눈을 안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코드 안에다가 그냥 그런 것들을 심어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초에 이제 막부 통일을 이룩하지 않습니까? 일본 막부의 통일. 그러면 막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총리 정도가 되는 거죠. 막부의 장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됐던 거고 그 그러니까 쇼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각 쇼군들, 장군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쇼군들이 영주였죠. 그러니까 성을 만들고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 영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주들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영주들이 서로 이제 그 천황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 천황의 힘이 거의 어떤 유명무실하던 시대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것을 막부라는 것으로 통일해가지고 통일 일본을 만든 게 이제 최초로 만든 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막부를 만들 때도 각 그 쇼군들, 장군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막부의 장이 될 수 있었는데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을 갖다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그걸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게 뭐냐면 명나라를 치자였거든요. 명나라를 치자. 그래서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에 우리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한테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거니까 니들 길을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길을 내줘라. 근데 조선 입장에서 그 당시 일본이라는 것은 외나라거든요. 외나라기 때문에 오랑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오랑캐국인 외나라가 그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하니까 웃기시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니까 그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래서 그 각 쇼군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기 조선이라든지 명나라에 가가지고 니들이 싸워가지고 쟁취한 땅은 다 네 땅으로 인정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당근책이죠. 그러한 당근책이 제시가 되니까 이 쇼군들이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권력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 저 넓은 땅에 가가지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해가지고 저 땅을 내가 다스릴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떠한 조선 침략의 명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말에서도 의미가 하듯이 임진왜란이라고 우리 한국 역사 안에서 배우거든요. 그럼 임진년에 왜라는 오랑캐가 일으킨 난입니다. 이거는 조일 전쟁이 아니에요. 조선과 일본의 조외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외 전쟁이 그러니까 그 외를 나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오랑캐로 인정하고 있다. 중화사상 안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지금 현재 한국의 땅덩이는 왜였습니다. 오랑캐였어요. 오랑캐. 중화사상 안에서 봐도. 왜? 조선 한족의 어떤 한족 중심의 사관에서 보면 한 대한민국이라는 그 땅덩이 한반도 땅덩이에 살고 있는 애들은 오랑캐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불렀거든요. 동이족. 동쪽에 이 오랑캐 이자거든요. 그래서 동이족, 이 한반도 땅덩이에 있는 동이족.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용어가 뭐냐면 동쪽에 오랑캐인데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가 있다. 이게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국을 그 한반도의 땅덩이에 있는 나라를 갖다 표현할 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렇듯이 한국에는 이 소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 중화 사상이라면 소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중국이 중심이듯이 이 조선 역시 그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명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국가들은 다 오랑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 거란 그 다음에 저기 외 전부 오랑캐로 봤다는 거죠. 예.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결국 내적인 문제, 내적으로 그
통일된 후에 혼란스러운 그 시대 안에서 그 군웅할거하고 있는 그런 쇼군들, 장군들의 눈을 왜 밖으로 돌려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거. 그게 위정자들의 통치 전략이거든요. 그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치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언제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혼란이 있을 때는 밖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일종의 우민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치하기 쉽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전두환이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제5공화국을 건설해가 자기가 군부 독재의 어떤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부 독재자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바로 프로 스포츠를 출범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 프로씨름 이런 것들을 출범시키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그것은 바로 내적인 어떠한 그 혼란이라든지 자기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 어떤 흥미와 재미 위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통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스포츠라는 게 실제로 아마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왜 재미가 있느냐? 바로 프로스포츠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경기에 있어서 능력을 갖다가 최고치로 발휘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신의 어떤 활약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그만큼 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경기가 이끌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제가 통치 전략으로서 심파극을 굉장히 권장하게 되거든요. 일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왜 심파극을 권장하게 되느냐? 심파극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남녀의 애정 문제거든요. 남녀의 애정 문제를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눈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라, 아이고 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저렇게 서로 헤어지고 저러나 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재미있거든요, 일단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금 뭐냐면 국가가 패망해 버렸죠. 그리고 식민 지배 세력인 일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일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독립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는 한편에는 국가가 패망해 버렸네라고 하면서 이럴 때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는 것을 찾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심파극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통 문화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요, 한국이. 그래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해방도 역시 해방으로 인해서 남북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북조선으로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역시 어떤 전통 문화를 단절시키는 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외래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문화라는 것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래 지향적 문화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외래 지향적 문화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한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의 어떠한 그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한류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되기 이전에 한국 안에서의 어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외래 지향적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900 뭐 이를테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떤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50년대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혼란상으로 실질적으로 대중문화라는 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50년대 오게 되면 이를테면 자유부인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미국의 어떠한 그 문화들, 대중문화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대중문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냐면 상류 문화이면서 좋은 문화로 인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좋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버린다는 거죠. 일제치하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심파극이라는 것이 그게 좋고 나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아 좋네라고만 받아들여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상업적이면서 퇴폐적인 것들까지 같이 유입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혼란상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이루어졌었다. 다음으로 탈정치, 탈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소련이라든지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게 되면서 진보 담론이라는 것이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보 담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좌익 쪽이 어느 정도 그 좌익 쪽이라기보다는 진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어떠한 시대에 대한 변혁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개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구권이 몰락해버리고 소련이 해체돼 버리니까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1950년대 좌우익의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우익의 대립이 있을 때 좌파 계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쪽 성향을 가지고 있었 반면에 우파 계열은 보수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보를 갖다가 헐뜯고 아니면 진보를 갖다 깎아내리면서 진보 논객들을 갖다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좌빨이라는 거거든요. 좌빨, 좌익 이런 용어들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이런 것을 막 더 씌우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정권 통치에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픔이면서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보라는 게 모두 좌익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이라는 것은 진보 담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탈정치화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문화 코드 자체 안에서. 그리고 상업적 소기 문화가 1980년대에 오게 되면 80년대 이후에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권의 전략에 의해 가지고 프로스포츠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업적 소비 문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팽창하게 됩니다. 90년대 오게 되면. 더불어서 그 시기에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해사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탈구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구조주의를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해체시켜 버린다는 것으로 해서 해체주의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1990년도의 어떤 문화 담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업적 소비 문화와 연관되어지면서 탈정치화되면서 탈이념화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거대 기업의 어떠한 문화 지배 현상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문화 전반에 대기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CJ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CJ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원래 이제 CJ가 과거에는 제일제당이었거든요. 제일제당은 그 삼성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건데 설탕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밀가루하고 설탕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하나의 주력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게 뭐냐면 문화산업이다라는 거죠. 문화산업. 그래서 CJ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CJ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지고 문화 강국으로서 지금 현재의 한국이 위치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일정 부분 일조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한국 한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측면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대기업들이 CJ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떤 이를테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대기업들이 문화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을 거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떠한 그 영화 산업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대기업들에 의해서 재편돼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사라 영화 배급사라고 하거든요. 영화 배급사가 지금 뭐냐면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쇼박스, 그다음에 뭐 한 이런 정도로 생각 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에 의해 가지고 영화 배급사들이 결국 영화 상영하는 극장들에게 하는데 그 극장들도 지금 보면 CGV가 바로 CJ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롯데 시네마를 갖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배급사들이 거의 대부분 극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급사들에 의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것들이 좌지우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되는 영화들만 상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파시즘적인 측면들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게 천만 관객 동원이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관객이 동원됐다는 것은 4분의 1이 다 그 영화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4분의 1이 그 영화를 봤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들이 이런 거죠. 너 저기 명랑 봤니?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명랑도 안 봐 너는? 요즘 대세잖아 대세. 요즘 핫한 게 명랑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명랑 봐. 이렇게 되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그 집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명랑이 히트를 한다 그러면 돈이 안 되는 영화들 있죠. 상영을 중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명량을 내건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되니까 한 극장에 명량이란 영화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를테면 7개 그러니까 CGV가 뭐 CGV 명동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CGV 명동 안에 상영관이 한 6개 정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갖다가 명량으로 내걸어 버리는 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독립영화라든지 예술영화 같은 것이 상영될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거대 기업이 문화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조리함 그리고 부정적 측면들인 거죠. 그들이 물론 긍정적으로 어떠한 그 문화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그들은 어떠한 거대 기업들은 돈을 버는 것이 자본 논리에 의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문화 산업 자체가 왜곡돼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적 민족주의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야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은 한류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가장 좋은 것이야라고 과거에는 한국적인 것은 뭔가 뒤떨어지고 뒤처지고 이러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일본 게 최고야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화가 역시 미국 드라마가 최고, 미드가 최고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그 한국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패니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2D 영화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특히 이제 그것에 일조했던 게 바로 지브리 스튜디오 아닙니까? 지브리 스튜디오 안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의해 가지고 좋은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또 히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죠. 그 내용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숭앙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든 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웹툰이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웹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 양식 자체를 한국이 최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려 놓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한류 문화, 그러니까 한류 웹툰의 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한국이 어떠한 그 문화 컨텐츠에 있어서 타국의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좋지 않은 것들은 배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분명히 그 처음에 우리 한국에 일본 문화를 개방한다 그랬을 때 1990년대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문화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컨텐츠 때문에 한국의 문화는 소멸돼 버릴 것이다 라는 아주 비관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나서 한국 안에 과연 지금 한국 문화가 사라져 버렸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을 자체적으로 잘 걸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나쁜 것들은 배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웹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웹툰이 어떠한 그 지금 현재의 만화 시장이 어떤 대세로 자리 잡기 전에 한국의 그 만화 시장이라는 것은 일본 만화 그러니까 일본 재패니메이션의 어떠한 수주 공장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수주 공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 그림들을 그려서 이렇게 배급해 주고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한국의 어떤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음. 그런데 그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된 지금의 웹툰을 만들어내는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떠한 그 쉽게 얘기하면 수주 공장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상업적 측면으로 본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청 주는 거 아닙니까? 하청 주는 거. 어, 하청 주는 거기 때문에 하청이라는 단어는 잘 모를 수도 있으시겠군요. 뭐 이런 거죠.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이를테면 큰 대기업이 지어요. 그럼 현대 힐스테이트를 짓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짓지만 그 현대 힐스테이트를 현대건설이 직접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 네이밍을 빌려오는 거죠. 현대건설의 어떤 힐스테이트라는 그 네이밍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네 그 밑에 있는 그 하청 업체들이 밑에 이제 그 실제로 그 건설을 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업체들이 그 현대 힐스테이트의 그 네이밍을 빌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건설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청을 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애니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본의 어떠한 그 작가들이 했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그 한국 업체에다가 그걸 주는 겁니다. 야, 이거 좀 그려줘. 대신 뭐 이거 그리는데 뭐 얼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싼 가격에. 어.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급속한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쾌락주의, 상업주의, 그다음에 반지성주의, 개인주의 등을 지향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기도 하지요. 대중문화라는 게 모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대중문화 안에도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정적 측면들이 바로 쾌락주의라든지 상업주의,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쾌락, 즐거움만 추구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 중에 가장 그 뼈아픈 것들이죠. 대중문화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 TV를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바보 상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럼 텔레비전을 왜 바보 상제라고 불렀느냐?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인 자극만을 하게 만들지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생각하고 어떠한 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갖다 생각 안 해도 된다. 흥미 위주의 것들을 많이 양산해 냈기 때문에 TV가 바보 상자라고 불렸던 겁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까지도 일정 부분 그런 측면들은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TV 드라마를 놓고 볼 때 가장 경계를 그러니까 문화 평론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 뭐냐면 드라마를 만드는데 또 막장이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라는 게 한국만 있는 어떤 독특한 드라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정말 막장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막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장이란 그 끝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현재의 어떠한 사회적 인식하에선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스토리 전개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 볼 때 다스베이더가 내가 너의 아버지야라고 얘기할 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뭐야 이렇게 하다가도 야 이거 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극적 반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타워즈의 흥미를 높이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일종의 막장을 그런 것들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알고 봤더니 둘이 남매였더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자체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드라마의 흥미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전개를 그런 식으로 펼쳐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막장 드라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라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면서 비윤리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좋지요.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있어서 막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왜? 그걸 함으로써 뭡니까?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대중의 등장과 들어서 고급 문화의 단절.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대중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서양의 경우도 동일하죠. 근대라는 것이 근대 시민 계급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어떠한 대중적이라는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고급 문화가 존재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이 양반 세력 자체가 몰락하게 돼버리면서 문화의 어떤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적 단절이 있었다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대 이후에.
어,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오게 되면 이러한 문화적 파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 과정 안에서 올바른 문화의 이행과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중을 어떠한 계몽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한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대중 저널리즘이라든지 문화 대중화가 이제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상업주의적 면화, 그러니까 상업주의적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 심파극과 같은 상업 그런 어떤 자극적이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이러한 것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상업성이 강화되는 퇴행적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국 문화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 군정 시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물결이 유입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물결이 유입되면서 그것이 어떤 비판적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비판적으로 미국 거니까 다 좋은 것이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미국 지향의 대중문화를 만들어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게 좋은 것이야 라는 식의 형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와가지고 현대적 대중문화 현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 주간지가 만들어지고요. 텔레비전이 등장했고요. 라디오 보급이 확대되면서 영화 산업 등이 팽창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1960년대 오게 되면서 대중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오게 되면 산업화 도시화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팽창하게 됩니다.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중문화의 콘텐츠들이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이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은 그 1970년대 유행했던 그 소설들이 뭐냐면 영자류 소설이라는 거거든요. 영자류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영자류 소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영자류 그러면 영자의 전성시대로 대표되는 건데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것은 영자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여자의 이름인데 영자라는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상업적 대중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자는 그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가 뭐냐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직업을 구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를테면 봉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봉제 공장이라는 것이 열악한 환경이죠. 노동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그리고 임금도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70년대 이제 어떠한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산업화가 막 되니까 돈이 막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같이 팽창을 합니까? 유흥문화라는 게 같이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자가 결국 유흥문화 안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의 어떠한 여자들이 상경해가지고 올바른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정돼 버리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들이 어떠한 그 호스티스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더 안 좋으면 이제 창녀로까지 몰락해 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려내는 소설이나 영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업성 왜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상업성과 맞물려 가지고 영자류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상업성과 맞물려가지고. 그게 1970년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오게 되면 컬러 TV가 보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컬러 시대가 열리면은 그 전까지는 흑백 TV였거든요. 그런데 컬러 TV라는 것은 TV 안에 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대중문화라는 것도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더 멋지게 좀 더 재미있게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여기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198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두환이라는 그 군부 독재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그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프로 스포츠를 출범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예,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데 이 음반을 하나 발매하려면요.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라는 걸 집어넣게 했습니다. 이 전두환 이 나쁜 놈이. 건전가요라는 게 뭐냐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노래가 아 대한민국입니다. 정수라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 대한민국 내용이 뭐냐면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살기 좋은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아 대한민국 살기 좋아 최고야라는 거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각 음반의 맨 마지막에 다 의무적으로 집어넣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그런 짓을 1980년대에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떠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서 대중문화가 활용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데올로기 문제가 이제 약화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련의 붕괴라든지, 동구권의 몰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를 약화시켰죠.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대중문화가 좀 이제 대중의 어떤 주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대중문화가 어떻게 보면 다수 대중들에게 주류 문화로 인식되고 그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고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도 아주 다양해지고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발전의 코드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하고 마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